하늘이 무너지는 굉음과 함께 모두가 도망쳤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흙탕에 휠체어 바퀴가 빠져 쏟아지는 죽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저 노인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대리석 타일이 제 등 위로 쏟아지고 안전모가 박살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제 몸을 던져 그 노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으며 노인을 바라본 순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살려낸 이 불쌍한 노인이 바로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철천지원수였다는 사실을요. 이번 이야기는 부산에 계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마다 좋은 일들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제 귓가에는 거친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리고 턱 끝에 매달려 있던 땀방울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시야가 흐릿합니다. 등 뒤에 짊어진 40kg짜리 시멘트 포대가 제 어깨뼈를 으스러뜨릴 듯 파고듭니다. 40kg. 쌀 한 가마니가 조금 안 되는 무게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공사 현장 5층까지 이걸 지고 올라가는 건 그야말로 지옥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다 못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지만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요. 저는 올해 33 한수진입니다. 남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나 번듯한 직장에서 대리로 승진할 나이라는데 저는 이곳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용직 노동자, 소위 말하는 곰방꾼입니다. 어이 한씨, 거기서 퍼져 있으면 어떡해? 오늘 물량 다 못 치면 일당 없는 거 알지? 계단 아래서 날아온 날카로운 고함. 현장 관리자인 김 반장입니다. 안전모를 삐딱하게 쓰고 담배를 피우며 저를 쏘아보는 눈빛에는 여자가 공사판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아, 예. 갑니다. 가요.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든데 말이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다시 계단을 오릅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낡은 안전화 밑창으로 전해지는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옵니다. 등 뒤에 맨지게 끈이 어깨 살을 파고들어 쓰라립니다. 아마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씻을 때 보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살껍질이 벗겨져 있겠죠. 매일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제는 굳은 살이 박여서 안 아플 때도 됐는데 이놈의 가난은 굳은 살도 배기지 않게 하려는지 매일매일이 새롭게 아프고 서럽습니다. 겨우 5층에 도착해 시멘트 포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쿵! 묵직한 소리와 함께 희뿌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그제야 허리를 펴고 참았던 숨을 몰아쉽니다.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시멘트 가루의 텁텁한 맛.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물통은 1층에 있습니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올 체력을 아껴야 해서 저는 그냥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먼지 자욱한 창틀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입니다. 저 멀리 삐까번쩍한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데 왜 제 몸 하나 누일 곳, 우리 엄마 편하게 모실 방 한 칸은 없는 걸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엄마, 우리 불쌍한 엄마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서 문자가 왔더군요. 미납 안내 한영숙 환자 수술비 및 입원비 3차 독촉 내일까지 미납 씨 퇴원 조치될 수 있습니다. 퇴원 조치.
그 네 글자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파출부 다니며 저를 키우신 엄마입니다.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덜컥 위암 판정을 받으셨죠.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다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 보증금 빼고 적금 깨고 다 털어넣었지만 2차 수술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다 기피하는 이 공방일을 선택했습니다. 여자가 하기엔 몸이 부서질 듯 힘들지만 당일 일당을 가장 많이 쳐주는 일이니까요. 제 몸이 부서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엄마만 살릴 수 있다면요. 야, 한수진. 너 동작이 왜 이렇게 굼떠? 내가 처음부터 여자 안 쓴다고 했지? 인력 소장이 하도 사정해서 써줬더니 영 시원찮네. 김 반장이 5층까지 올라와 기어이 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확 들이받고 싶습니다. 아저씨가 한번 져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저는 침과 함께 꿀꺽 삼킵니다. 자존심? 그런 건 사치입니다. 지금 저 반장 눈에 찍혀서 쫓겨나면 당장 내일 엄마 수술비는 누가 줍니까? 죄송합니다. 반장님, 제가 요령이 부족해서 더 빨리 움직일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엄마의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요. 반장은 혀를 끌끌 차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내려갔습니다. 그가 뱉은 침이 제 낡은 안전화 옆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갈 돈도 아까워 저는 편의점에서 사온 1,500원짜리 빵을 꺼내 들고 그늘에 앉았습니다. 목이 메어 빵이 잘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페트병에 담아온 미지근한 물로 빵을 억지로 밀어 넣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펄럭이는 거대한 현수막이 들어왔습니다. 대성건설 마이너스 당신의 꿈을 짓습니다. 대성건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지금 벽돌을 나르고 있는 이 현장이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대성건설이 시공하는 최고급 빌라입니다. 그리고 30년 전 성실한 목수였던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피 같은 공사 대금을 떼먹고 도망친 바로 그 원수들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고작 5살 때였죠. 아버지는 대성건설의 하청을 받아 작은 건물을 짓고 계셨습니다. 밤새워 도면을 그리고 직접 나무를 깎아가며 정말 정성껏 지으셨죠. 수진아, 아빠가 이번 공사만 끝나면 우리 수진이 예쁜 공주님 침대 만들어줄게. 그렇게 약속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얼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대성건설은 공사가 끝나자마자 부도를 핑계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밀린 자재값과 인부들 월급을 사비로 막으시다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짓다만 공사 현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셨습니다. 경찰은 실족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저는 알아요. 아버지는 그날 대성건설 사장을 만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으러 간다고, 제발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빌러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건 빚더미와 아버지의 영정사진뿐이었습니다. 그 대성건설이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설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우리 가족을 풍비박산낸 그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꼴을 보는 게 얼마나 역겨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원수의 회사 현장에서 그 딸인 제가 시멘트 가루를 마시며 일당을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인생이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 잔인할까요?
아빠가 하늘에서 이 꼴을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실까요? 미안해, 아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퍽퍽한 빵 조각을 씹는데 짭조름한 맛이 났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볼을 타고 입가로 흘러내렸거든요. 손등으로 눈가를 거칠게 훔쳤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 시간도 아깝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에요. 벽돌 한 장이라도 더 날라야 5만 원이라도 더 받습니다. 1시, 점심시간 끝났어. 빨리 안 튀어와? 또다시 반장의 고함이 들려옵니다. 저는 남은 빵을 입안에 털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흙먼지 묻은 바지를 툭툭 털어냅니다. 다리는 여전히 천근만근 무겁지만 저는 다시 지게를 짊어집니다. 그래, 견디자. 한수진, 너는 할 수 있어. 지금 내 어깨에 짊어진 건 시멘트가 아니라 엄마의 생명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원망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말 거야. 저 거만한 대성건설 간판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현장은 그야말로 찜통이 되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또 오르고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까 현장 입구 쪽이 갑자기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난간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켜라 이놈들아. 여기가 아니야. 설계도가 틀렸어. 내가 다시 그려야 해. 웬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한 분이 막무가내로 공사판에 들어오려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지만 온통 흙투성이에 머리는 산발을 한 채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굴리며 들어오려는 할아버지. 경비원과 인부들이 그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영감님이 진짜 노망이 나셨나? 다치고 싶어 환장했어? 당장 나가요. 인부 중 한 명이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휠체어가 휘청하며 할아버지가 바닥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안 돼. 들어가야 해. 영석이가 기다린단 말이야. 우리 영석이한테 가야 해. 영석이?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잘못 들은 걸까요? 흔한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이상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냥 미친 노인네의 헛소리라고 치부하고 다시 일을 하려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발걸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계단을 내려가는 제 발소리가 쿵, 쿵 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는 것처럼 저 아래 흙탕물 속에 갇힌 휠체어와 절규하는 노인. 그 노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왜 하필이면 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쿵, 쿵, 쿵. 1층으로 내려가는 철계단이 제 발걸음에 맞춰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제 귓가를 때리는 건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저 노인의 절규였습니다. 아니라니까. 이 벽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야. 내력벽이 얇잖아. 이러면 무너진다고. 1층에 다다르자 흙먼지 자욱한 입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장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었지만 진흙범벅이 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마치 사자우를 토하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빛은 초점이 없어 보였지만 그 기세만큼은 현장을 압도하고 있었죠. 아니, 이 영감님이 진짜 노망이 나셨나? 남의 현장에 와서 재수없게 무너진다니 뭐니 악담을 퍼붓고 있어. 김 반장님이 씩씩거리며 노인의 휠체어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처박혀 헛돌았습니다. 이거 노란 말이야. 영석이 오라고 해. 한영석 목수 데려와. 다시 한번 그 이름이 노인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영석? 30년 전 세상을 떠난 우리 아빠의 이름. 저는 발을 때려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저를 잡아당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 노인이 누구길래 왜 이 대성건설 현장에서 죽은 우리 아빠를 찾는 걸까요? 저는 홀린 듯 그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노인의 행색은 기이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한눈에 봐도 꽤 비싼 고급 정장 같았는데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고 구두 한 짝은 어디 갔는지 맨발에 흙탕물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반장님, 그만하세요. 어르신 다치시겠어요. 제가 끼어들자 김 반장이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한씨, 넌 빠져 안 그래도 오늘 일진 사나운데 별 미친 노인네까지 꼬여서. 박씨, 저기 가서 물 한 바가지 떠와 확 끼얹어 버리게.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저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의 쪼그라든 어깨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서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반장의 등 뒤로 숨어있던 노인이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작업 조끼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가. 노인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탁하게 흐려진 눈동자. 치매가 분명해 보이는 그 멍한 눈빛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손이었습니다. 제 옷자락을 꽉 쥐고 있는 그 손.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손은 결코 팬데나 굴리던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게 붉어져 있고 손바닥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박여 있는 투박하고 거친 손. 평생 나무를 만지고 망치를 두들기고 톱질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순간 30년 전 아빠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언제나 나무 냄새가 나던 아빠의 크고 거친 손. 제 볼을 비비며 우리 수진이 아빠 손 따갑지? 하고 웃으시던 그 손과 지금 저 노인의 손이 거짓말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이 노인 평생 현장에서 굴러먹던 사람이다. 몸은 늙고 병들었어도 손은 기억하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여기는 위험해요. 나가셔야 해요.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노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설계도가 틀렸어. 아가, 내가 영석이한테 말 좀 전해다오.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고, 기둥을 더 세워야 한다고. 노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제게 매달렸습니다. 침이 튀고 눈물이 고인 얼굴로 애원하는 그 모습. 그건 단순히 미친 사람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절박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신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참다 못한 김 반장이 씩씩거리며 다가와 노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으악! 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황급히 노인을 받아 안았습니다. 흙탕물이 제 옷으로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반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 잡을 일 있어요? 뭐, 이 여편네가 돌았나? 야, 한수진, 너 지금 누구 편드는 거야? 너 오늘 일당 받기 싫어? 김 반장의 고함에 주변 인부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당장 내일 엄마 수술비를 생각하면 여기서 반장에게 대들어서는 안 됩니다. 납작 엎드려 빌어도 모자랄 판에 생판 모르는, 그것도 미친 노인 편을 들다니요. 하지만 제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노인의 체온이 낡은 양복 냄새 틈으로 풍기는 희미한 파스 냄새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30년 전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히고도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마쇼 라고 소리치던 아빠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일당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이 어르신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그니까 손대지 마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미쳤구나, 한수진. 너 지금 제정신이니? 하지만 후회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 노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래. 너 오늘부로 아웃이야. 당장 저 노인네 데리고 꺼져. 김 반장이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돌아섰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렸다. 진짜로 잘렸다. 이제 엄마 병원비는 어떡하지? 절망감이 밀려와 다리에 힘이 풀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우르르 쾅!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발밑의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내린 비로 물러진 집안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노인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섬뜩할 만큼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돼, 터진다. 피해. 다들 피해. 노인의 외침과 동시에 현장 위쪽에 쌓아두었던 거대한 철근 더미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김 반장과 인부들이 서 있는 곳 바로 위였습니다. 위험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쏟아지는 자재들,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휠체어 바퀴가 지늘게 끼어 꼼짝도 못하는 노인.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아니, 구해야 해. 이 짧은 찰나의 순간 제 몸은 이성보다 본능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빠가 돌아가신 그날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다시 한번 저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르릉 쾅!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포효하듯 현장의 공기가 일순간에 찢겨나갔습니다. 제가 위험해요. 라고 비명을 지른 것과 동시에 인부들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쌓여있던 철제 비계와 벽돌 더미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피해! 다들 피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굉음에 묻혔습니다. 김 반장과 인부들은 혼비백산하여 안전한 곳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흙먼지가 폭발하듯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고 어디선가 무언가 부서지고 깨지는 날카로운 소음들이 고막을 찔렀습니다. 저 역시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살아야 한다. 피해야 한다.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육중한 자재들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그 자리에 서 있을 강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망치려던 제 발이
바닥에 본드라도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기 불과 몇 미터 앞에 휠체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흙 구덩이에 바퀴가 처박힌 휠체어. 그 위에 앉아있는 노인은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쏟아지는 자재들을 멍하니 올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려는 사람처럼요. 미쳤어. 한수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기 가면 너도 죽어. 이성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30년 전 그날이 겹쳐 보였습니다. 비 내리는 공사판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던 우리 아빠.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외롭게 눈을 감았을 우리 아빠. 젠장. 저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전한 출구가 아니라 죽음이 도사리는 휠체어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노인을 휠체어에서 끌어내려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제 등과 온몸으로 노인을 덮어 감쌌습니다.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품듯 최대한 몸을 웅크려 노인의 머리와 가슴을 제 품 안에 가두었습니다. 쾅! 쾅! 쨍그랑! 등 뒤에서 끔찍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쏟아진 자재들이 제 등을 강타했습니다. 흑! 단말마의 비명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척추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그리고 뒤이어 날아온 무언가가 제 안전모를 때렸습니다. 빡! 하는 파열음과 함께 안전모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번쩍하면서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돌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산 최고급 대리석 타일. 로비 바닥에 깔 거라고 장당 수십만 원이 넘는다며 반장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던 그 타일 더미가 와르르 무너져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 몇 초 아니면 몇 분이었을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콜록콜록.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깨진 안전모 조각이 이마를 긁었는지 뜨끈한 액체가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몸보다 품 안의 노인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 품에 안겨있던 노인은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채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들어 피가 흐르는 제 이마를 닦아주려 했습니다. 영석이니? 영석이가 나를 살린 거야? 노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죽음의 순간에 저를 보고 영석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이 노인. 도대체 우리 아빠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토록 애타게 찾는 걸까요? 저 영석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제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는데 날카로운 고함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아, 이 미친 노인네야. 너 때문에 다 죽을 뻔했잖아. 먼지 구덩이 속에서 김 반장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삿대질하며 우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에 공포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재수 옴 붙으려니 별. 아, 저거 봐. 저거 어쩔 거야. 김 반장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 그곳에는 산산조각이 난 대리석 타일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어치는 좋게 될 법한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내가 밀치지만 않았어도 안 깨졌어. 이 노망난 늙은이가 와서 악담을 퍼붓더니 기어이 사고를 쳐? 이거 다 당신이 물어내. 당장 경찰 불러. 김 반장은 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노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반장님, 그만하세요.
지금 사람 안 죽은 게 다행이지. 그깟 타일이 문제예요? 뭐, 그깟 타일? 야, 한수진.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이거 본사에서 알면 나 목 날아가. 근데 뭐, 그깟 타일? 김 반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제 깨진 안전모를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너 아까 내가 해고라고 했지? 그래, 잘됐다. 너도 공범이야. 이 노인네 끌고 들어온 게 너잖아. 이거 변상하기 전엔 어림도 없어. 너 오늘 일당? 꿈도 꾸지 마. 당장 이 노인네 데리고 내 눈앞에서 꺼져.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제 몸을 때렸습니다. 피 섞인 빗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해고, 그리고 손해배상. 엄마 수술비는커녕 빚만 더 떠안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람 목숨을 구한 대가인가요? 가난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해도 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빗속에 걷지도 못하는 이 노인을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요, 할아버지. 저는 울음을 삼키며 노인을 다시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휘어져 삐걱거렸습니다. 제 왼쪽 다리도 삐었는지 걸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휠체어를 밀며 현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김 반장의 욕설이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재수 없는 것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처마 밑으로 휠체어를 밀고 가 잠시 비를 피했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털 생각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등은 불에 댄 듯 쓰라렸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진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질 않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멍하니 앉아있던 노인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려 했습니다. 아파, 많이 아프지?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 그가 내민 건 흙탕물이 묻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아니, 손수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꽁꽁 싸맨 낡은 천뭉치였습니다. 이거 받아라. 그게 뭔데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떨리는 손으로 천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물건 하나. 비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 위로 떨어진 그것은 검은색 가죽 표지가 다해지고 너덜너덜해진 아주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빗물에 젖은 수첩 표지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목수 한영석. 빗뚤배뚤하지만 힘있게 눌러 쓴 글씨. 30년 전 아빠가 매일 현장 일지를 적으시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유품 속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아빠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 수첩이 왜 지금 이 노인의 품에서 나온 걸까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와 의문이 저를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이걸 왜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제 무릎에 노인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려줘야 해, 영석이한테. 내가 잘못했어. 내가 훔친 거야. 그거 내 거 아니야. 노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고백.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제 귓가를 때리는 그 말에 저는 그만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돌려줘야 해, 영석이한테. 내가 훔친 거야.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변의 빗소리도, 김 반장의 욕설도, 다친 다리의 통증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오직 제 손에 들린 낡은 수첩과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노인의 정수리만이 세상에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머금은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눅눅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은 어제 쓴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1994년 10월 12일 맑음. 대성빌라 기초공사 시작. 이번 현장만 잘 마무리하면 수진이 피아노 학원 보내줄 수 있다. 힘내자 한영석. 1994년 11월 5일 흐림. 자재비가 또 밀렸다. 사장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다. 인부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잠이 안 온다. 수진이가 아빠 힘내라고 어깨를 주물러줬다. 내 보물. 아, 아빠.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 아빠 수첩입니다. 아빠가 현장에서 일할 때마다 꼼꼼히 기록하던 현장 일지. 돌아가시던 날 경찰이 유품이라며 건네줬던 비닐봉지 속에는 꼬깃꼬깃한 담배 한 갑과 신분증뿐이었는데 사라졌던 아빠의 수첩이 왜 지금 이 낯선 노인의 품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저는 수첩의 뒷장을 황급히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글씨체로 무언가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들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설계도는 돈이 된다. 영서가 미안해. 나도 살아야겠어. 특허 출원 완료. 대성건설 창립.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서가 미안해. 나도 살아야겠어.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노인. 방금 제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이 늙고 병든 노인이 바로 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이디어를 훔치고 공사 대금을 떼먹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대성건설의 창업주 이태준이었던 겁니다. 으아악. 저도 모르게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에 쥔 수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당신이었어? 당신이 우리 아빠 죽인 거야? 당신이 이태준이야? 저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엄마는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고 나는 꿈도 포기한 채 공사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 손으로 원수를 살려내다니. 말해봐. 왜 그랬어? 우리 아빠한테 왜 그랬어? 제가 소리를 지르며 흔들자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잘못했어, 잘못했어. 영서가 내가 나쁜 놈이야. 그 돈 너 줬어야 했는데. 우리 애들이 굶고 있어서 눈이 뒤집혀서. 노인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흐린 눈동자는 30년 전의 과거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를 아빠로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노인은 제 흑투성이 옷자락을 붙잡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내가 죗값 다 받을게. 지옥 가서라도 갚을게. 그러니까 영서가 제발 사람한 다오. 나 때문에 죽지 마. 노인의 눈물방울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제 분노를 더 부채질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며 아파왔습니다. 치매에 걸려 정신을 다 놓아버린 상태에서도 30년 전의 죄책감 하나만은 놓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 모습. 화려한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사람도 지옥 속에 살고 있었던 걸까요? 비켜. 뭐야, 아직도 안 갔어? 그때 현장 사무실에서 우산을 쓰고 나온 김 반장이 우리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한수진. 너 진짜 즐기다.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안 꺼져? 저 노망난 늙은이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김 반장이 다가와 노인의 휠체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으윽! 노인이 신음을 흘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시 노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쳤지, 한수진. 저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도 원수인데 저 사람이 맞든 말든 길바닥에서 죽든 말든 내버려둬야 하는데 왜 제 몸은 반사적으로 이 원수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손대지 마요. 제가 도끼 품은 눈으로 노려보자 김 반장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그래. 맘대로 해라. 대신 여기 타일 깨진 거 내 일당에서 다 까고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김 반장은 사무실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우리 둘만 남겨졌습니다. 비는 야속하게도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처마 밑으로 들이치는 빗줄기에 노인의 몸이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휠체어를 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다고 소리치며 이 진흙탕 속에 버려두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들린 아빠의 수첩이 자꾸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아빠 힘내라고 어깨를 주물러줬다, 내 보물. 아빠는 아빠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배신하고 등쳐먹은 친구가 30년 뒤 이렇게 병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아빠는 저처럼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추워, 영서가 너무 추워. 노인이 몸을 웅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처량해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원수인데, 분명 죽여도 시원찮을 원수인데,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기엔 저는 너무나 아빠를 닮아버렸나 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작업 조끼를 벗었습니다. 땀과 흙먼지 그리고 제 피가 묻은 그 조끼를 노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일어나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손길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을 찔러왔습니다. 그래, 일단 살려는 놓자. 살려놓고 따져 묻자. 왜 그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우리 아빠한테 직접 사과하라고. 저는 이를 악물고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바퀴가 고장나 삐걱거리는 휠체어.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는 저. 우리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슬픈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와 편의점 앞 파라솔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거리가 천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휠체어를 세우고 나니 노인의 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두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흙투성이가 된 맨발. 여기저기 긁혀 피가 맺혀 있고 차가운 빗물에 퉁퉁 불어터진 그 발. 저는 멍하니 그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 회장이라는 사람의 발이 우리 같은 막노동꾼의 발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이 사람도 벌을 받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30년 동안 화려한 성공 뒤에 숨어서 매일매일 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을 시간들. 어쩌면 치매라는 병은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이 사람의 마지막 도피처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따뜻한 캔 커피 2개와 수건 1장을 샀습니다.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다시 파라솔 밑으로 돌아와 저는 노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수건으로 노인의 흙 묻은 발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발에 제 따뜻한 손이 닿자 노인이 흠칫 놀라며 발을 빼려 했습니다. 아니야, 더러워. 내가 할게.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제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진흙을 닦아내자 드러나는 하얀 발등. 그 위로 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빠의 원수 발을 닦아주고 있는 내 꼴이 우스워서, 그런데도 이 노인이 안쓰러워서, 그리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빠를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봐요. 자식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러고 있어요? 이 수첩 진짜 훔친 거 맞아요? 제가 물으며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좁은 골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차들이 우리를 포위하듯 멈춰섰습니다. 위압적인 엔진 소리, 붉게 번쩍이는 비상등, 차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뛰어내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여기 계십니다. 그들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노인을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또다시 깡패들이 온 줄 알았습니다. 30년 전 빚쟁이들이 우리 집을 들이닥쳐 가구를 부수고 아빠를 끌고 갔던 그날처럼요.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눈만은 도끼를 품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노인이 아무리 미워도 저 무서운 사람들 손에 넘겨줄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장 앞선 차의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중년의 신사.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박함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빗속을 뚫고 우리 쪽으로 달려오다가 제 뒤에 숨어 있는 노인과 깨진 병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가 쥐고 있는 낡은 수첩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얼굴로 옮겨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그렇게 빗속에서 우리 세 사람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 눈을 멀게 할 것 같았습니다. 비 내리는 골목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고 제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을 뚫고 우리 쪽으로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휠체어를 등 뒤로 숨기며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트려 손에 쥐었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다 찔러버릴 거야. 제 목소리는 악에 받쳐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며칠 뒤 우리 집에 들이닥쳤던 빚쟁이들. 그들은 아빠의 영정사진을 내동댕이 치고 어린 저와 엄마를 구둣발로 위협하며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때의 무력감, 그 공포가 뼈에 사무쳐 있었기에 저는 죽기 살기로 저항했습니다. 저리 가. 이 할아버지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제 등 뒤에 숨은 노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허리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노인이 내 인생을 망친 원수라는 걸 방금 알았는데 당장이라도 내 손으로 목을 졸라도 시원찮을 사람인데 왜 저는 이 원수를 지키겠다고 깨진 병을 들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건 30년 전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던 아빠를 지키지 못했던 그 어린 날의 한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잠깐, 다들 멈춰.
그때 가장 앞선 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그 남자.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빗속을 천천히 걸어와 제 앞에서 딱 3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가 쥐고 있는 깨진 병을 지나 제 등 뒤에 숨은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인의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엔 제가 방금 사온 하얀 수건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놓여 있었고 노인의 발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흙 묻은 제 작업 조끼가 노인의 어깨에 덮여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씻겨드린 겁니까? 이 빗속에서 제 아버지를?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당신들 누구야? 또 빚 받으러 왔어? 이 할아버지가 훔친 돈 내가 갚으면 될 거 아냐. 그러니까 저리 가. 제 외침에 남자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제 손에 들린 또 다른 물건, 낡은 가죽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남자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그의 시선이 수첩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수첩 그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제 얼굴을 뜯어보던 그의 눈빛이 점점 확신과 경악으로 변해갔습니다. 설마 한영석 목수님?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깨진 유리병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빠를 어떻게 알아? 제 물음에 남자는 대답 대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진흙탕 물이 그의 비싼 양복 바지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태상그룹의 회장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뼈를 깎는 참회였습니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당신의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태준의 아들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원수의 아들이 제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오시고 나서 매일 밤마다 찾으셨습니다. 영석이한테 가야 한다고, 훔친 걸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그게 그저 아버지의 헛소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30년 전 과거 따위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묻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준혁 회장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사라지시고 CCTV를 통해 현장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무너지는 자재 속으로 몸을 던져 아버지를 구하는 당신을.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아버지가 훔친 그 기술로 지은 회사에서 그 회장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습니다. 저희가 짓밟은 분의 딸이 오히려 제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저희 부자를 당신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으윽. 회장은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 통곡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골목을 울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하는데 저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아빠 살려내라고 소리쳐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있던 노인이 떨리는 손을 뻗어 무릎 꿇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녀가 울지 마라 왜 우니? 그러더니 노인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아버지가 받지 못했던 공사 대금 봉투는 아니었지만 노인이 소중히 간직하던 사탕 몇 알이었습니다. 이거 영석이 딸 주려무나. 우리 영석이가 딸내미 준다고 했는데 내가 못 줬어 미안해서. 노인의 기억은 여전히 3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가, 이거 먹어 영석이가 주는 거야. 그 사탕을 받아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으앙, 아빠, 아빠. 평생을 억눌러왔던 서름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빠를 잃은 슬픔,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고통, 엄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면서도 끝내 외면하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연민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짐승 같은 울음이 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편의점 앞, 진흙탕 바닥에 나란히 주저앉은 세 사람. 한 사람은 30년의 죄를 비는 통곡을, 한 사람은 30년의 한을 토해내는 오열을, 그리고 기억을 잃은 한 노인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그들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린 비는 우리 세 사람의 질긴 악연을 씻어내리는 정화수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났을 때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수진 씨 아니, 누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가 훔쳐간 당신의 인생, 그리고 아버님의 꿈, 제가 목숨 걸고 전부 되돌려 놓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답 대신 젖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빠가 수진아 고생했다, 이제 됐다. 라고 말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이 30년을 돌아온 우리 아빠의 낡은 수첩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낯선 포근함이었습니다. 제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의 감촉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저는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방의 눅눅한 이불이 아니라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감촉,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 몸을 뒤척이자 다리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꿈이 아니구나. 그제야 지난밤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쏟아지던 빗줄기, 무너진 공사 현장, 내 품에 안겨 떨던 노인, 그리고 빗속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던 태상그룹 회장. 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호화로운 병실이었습니다. 넓은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침대 옆에는 온갖 의료 장비들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깨어났습니까? 낮고 정중한 목소리. 고개를 돌려보니 소파에 앉아있던 이준혁 회장이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빗물에 젖어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다시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총수다운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죄인의 그것처럼 조심스럽고 애처로웠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타박상이 심하고 탈진 증세가 있어서 꼬박 하루를 주무셨습니다. 하루를요? 저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하루를 잤다고요? 그럼 안 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엄마, 우리 엄마 수술비 오늘까지 안 내면 퇴원당해요. 지금 몇 시예요?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을 휘저으며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다리의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눈이 많이 한수진 씨. 이 회장이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눌러 만류했습니다. 어머님 일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조치했습니다. 네, 조치라니요? 어머님은 어제 저녁 저희 태상병원 VIP 병동으로 모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배정했고 수술 날짜도 내일 오전으로 잡았습니다. 수술비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치료와 요양까지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집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꿈만 같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자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저를 옥죄어 오던 돈 걱정, 병원비 걱정이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반발심이 솟구쳤습니다. 이건 동정인가? 아니면 입막음인가? 자신들의 과거를 덮기 위해 돈으로 나를 매수하려는 건가? 가난한 사람 특유의 자격지심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똑바로 그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동정받기 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당한 억울한 일, 돈 몇 푼에 퉁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엄마 수술비 내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게 입막음 비용이라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곰방 일을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제 말에 이 회장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한영석 목수님의 따님이 맞군요. 아버님도 그러셨습니다. 돈보다 자존심이 더 강한 분이셨죠.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제 빗속에서 제가 쥐고 있었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동정도 입막음도 아닙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이요? 30년 전 제 아버지가 훔쳐간 것은 단순히 공사 대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영석 목수님의 아이디어, 특허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장의 꿈과 한 가족의 행복을 훔쳤습니다. 그 도둑질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게 바로 지금의 태상건설입니다. 그는 잠시 목이 메는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법무팀을 통해 계산해 봤습니다. 당시 떼먹은 공사 대금과 훔쳐간 기술 특허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불어난 30년치의 이자와 위자료까지 어머님 수술비는 그 빚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건 사모님과 따님이 당연히 누리셨어야 할 권리입니다. 권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을로만 살아왔습니다. 월세를 밀려 죄송하고 병원비를 못 내 죄송하고 일을 못한다고 욕을 먹어도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권리라니요.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이라니요. 그리고 이 회장은 말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치매 증세가 심해지신 후로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저조차도 못 알아보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수진 씨만 보면 영석이라고 부르며 따르십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끔이라도 얼굴을 비춰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회장님이 제 눈치를 보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여전히 미운 마음이 남아있는데, 어젯밤 빗속에서 제게 사탕을 건네주던 그 노인의 해맑은 미소가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당장은 용서가 안 돼서 약속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회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누군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노인 이태준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영석이다. 영석이 딸내미다. 저를 본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표정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픽 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영석이 딸내미 맞아요. 근데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한수진. 수진이? 아, 예쁜 집. 수진이 집 지어줘야 하는데.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식단표 뒷면에 크레파스로 삐뚤빼뚤하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세모난 지붕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 이거 수진이 집이야. 내가 지어줄 거야. 튼튼하게, 아주 튼튼하게. 그 그림을 받아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30년 전 아빠가 제게 그려줬던 그 그림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잃은 뇌 어딘가에 죄책감과 함께 각인되어 버린 약속. 이 노인은 3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스스로를 치매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요. 할아버지 약속 지키세요. 아주 튼튼하게 지어주셔야 해요.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노인은 제 손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지어주고 말고. 내가 누구냐? 나 이태준이야. 대한민국 제일가는 목수 친구 이태준이라고.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이 제 손등 위로 그리고 아빠의 낡은 수첩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드디어 비가 그치고 해가 뜨려나 봅니다. 이제 엄마 수술도 받고 아빠의 명예도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기묘하고도 얄궂은 인연이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이 폭신한 침대에 누워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 오늘 밤엔 꿈에 꼭 나와줘 할 말이 너무 많아.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아빠의 손길처럼 제 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지난 여름 그토록 세차게 퍼붓던 장맛비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오늘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습니다. 수진아, 밥 먹어라. 찌개 다 됐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씩씩한 목소리.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입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항암 치료까지 끝낸 엄마는 이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제 곁에 계십니다. 엄마가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이 평범한 냄새가, 이 일상적인 소리가 제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도면을 잠시 접어두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공사판의 회색빛 먼지가 아닌 초록빛 잔디와 예쁜 꽃들이 만발한 정원입니다. 그리고 그 정원 한가운데
세모난 지붕에 굴뚝이 있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예쁜 집이 서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 아빠가 30년 전 수첩에 그렸던 꿈의 집이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영석이네 집입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이 시간에 올 손님은 딱 한 분들 뿐이죠. 현관문을 열자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를 든 이준혁 회장님과 휠체어에 앉은 이태준 명예회장님이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누님, 안녕하셨습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바쁘신데 매주 이렇게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침부터 수진이네 가야 한다고 얼마나 성화를 부리시던지. 이준혁 회장은 이제 저를 누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합니다. 지난 1년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훔쳐갔던 기술에 대한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이고 제가 늦게나마 건축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제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공방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잇는 건축가 지망생이 되었습니다. 영석아 나왔어. 이태준 명예회장님이 아이처럼 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기억은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모습이 밉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영석이는 잠깐 나갔어요. 대신 영석이 딸 수진이가 맛있는 거 드릴게요. 제가 눈높이를 맞추며 말하자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탕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래, 영석이 바쁘지 집 짓느라 바빠 이 집 영석이가 지은 거야. 진짜 잘 지었어. 내가 영석이한테 기술 다 배웠거든. 할아버지는 거실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으십니다. 그 액자 안에는 30년 전 젊은 시절에 아빠와 할아버지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너덜너덜해진 아빠의 낡은 수첩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록 악연으로 꼬였던 세월이었지만 두 분의 시작은 저렇게 찬란한 우정이었음을 치매라는 병은 역설적이게도 할아버지에게서 죄책감과 욕심을 지워버리고 가장 순수했던 그 시절의 기억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어쩌면 아빠가 용서해 주신 건 아닐까요? 태준아, 이제 다 잊고 편하게 쉬어라 하면서요. 어머, 회장님 오셨어요? 아이고, 뭘 또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 식탁에는 4사람이 둘러앉습니다. 저와 엄마 그리고 원수였던 회장님 부자. 세상 사람들이 알면 기가 막히다고 할 조합이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이 풍경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많이들 드세요. 우리 수진이가 아빠 닮아서 건물을 보는 눈이 있다면서요? 엄마가 갈비찜을 덜어주시며 자랑스레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사모님 수진 씨가 이번에 공모전 낸 설계도 심사위원들이 다 놀랐습니다. 한영석 목수님의 천재성을 그대로 물려받으셨더라고요. 태상건설의 미래가 밝습니다. 이준혁 회장의 칭찬에 저는 쑥스러워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아빠의 못다 이룬 꿈. 그 꿈이 제 손끝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벅차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정원 테라스에 나가 차를 마셨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계시고 엄마와 회장님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문득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빠를 잃은 슬픔, 공사판에서의 땀과 눈물, 그리고 그 빗속에서의 운명적인 만남까지 그 모든 고통과 시련들이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남긴 낡은 수첩 하나가 무너져가던 두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으니까요. 수지나 깜빡 잠이 들었던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저를 부르십니다. 가끔, 아주 가끔 할아버지는 제정신이 돌아오곤 하십니다. 지금 할아버지의 눈빛은 30년 전의 어린아이 눈빛이 아니라 모든 풍파를 겪어낸 노인의 깊고 고요한 눈빛입니다. 고맙다. 네. 내 죄를 덮어줘서 고맙고 이렇게 늙은이를 걷어줘서 고맙다. 영석이한테 가면 내가 꼭 전할게. 내 딸이 우리 모두를 살렸다고. 할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밉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월의 닳고 다른 따뜻하고 안쓰러운 아버지의 손일 뿐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저희랑 같이 사셔야죠. 바람이 불어옵니다. 정원의 꽃향기와 함께 어디선가 톱밥 냄새가 실려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빠가 곁에 와 계신 것처럼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어깨에는 그보다 더 무겁고 소중한 것이 올려져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수첩에 남기신 그 미완의 설계도들을 하나씩 완성해 나갈 겁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꿈꾸던 집,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해서요.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여기는 맑음입니다. 아주 맑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시절 인생이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